계속해서 예전에 소련에 있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칼 세이건 자신 또는 칼 세이건에 있는 저작물들, 그의 프로덕트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하지만 딱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인 미션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만들어 놓은 그 미션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성가시고 위험한 인물이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 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 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창백한 푸른 점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1회에서 서문하고 1장 읽을 건데요. 서문의 제목은 방랑자들이고 1장의 제목은 우리는 여기에 있다입니다. 영회에서 먼저 설명해 드린 대로 챕터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서 읽어볼 거예요. 좀 속도가 빠르게 한 챕터에서 키워드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서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서문에서 처음에 영화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아예 있는 페이지에서 보면 또 하나의 방랑자 샘에게 너희 세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경위를 볼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서문의 제목이 또한 방랑자들이죠. 그래서 이 샘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인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영편에서 네. 요 얘기 잠깐 읽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차했어요. 네. 그 서문 쪽에서 얘기해야 될 건데 그 이제 거기서 미리 해서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그냥 읽기만 하고. 네. 오늘 얘기를 같이 네. 하겠습니다. 이 샘은 샘 세이건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제 그 3번의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네. 그 1994년에 이제 이 책이 쓰일 텐데 1991년에 태어난 이제 5명의 아이들 중에 막내인 아들이 샘 세이건이에요.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뭐 몇 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많은 그 아이에게 이 책을 이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이 커서 만날 세계니까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 세계이니까 조금은 또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 여기서 칼 세이건이 그 살았던 시절에 보이조우를 비롯해서 우주 탐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새로운 더 많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그 뭐랄까요, 함축해서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랑자라는 제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랑자라는 그 단어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우주에 여행을 가고 미지의 세계로 가고 이러니까 방랑자지만, 오히려 나그네 뭐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방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미완이고 기술적 사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방랑이란 말도 괜찮겠다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나그네란 말이 더 이렇게 책임감 없고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나그네는 약간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게 왔다가 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어떤 포털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포털에서 그 블로그 같은 거 한창 할 때 네. 저도 그 블로그에다 제가 썼던 글들이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링크만 시키는데 거기 자기 소개란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 자신을 그 뭐라 그러죠? 뭐 잠깐 뭐 지구로 왔다 살고 가는 뭐 나그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네. 여기에 이 방랑자의 원제, 아무튼 영어 보제를 보면은 원더러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계속 헤매고 다니는 사람의 느낌이 있죠. 그게 사실은 대이동 탐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랑자에 대한 세이건의 뭔가 생각일까요? 얘기한 것처럼 탐험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 세계의 그 바다를 다녔던 것처럼 우주 대양을 탐험하는
탐험이라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방랑자로서 계속 어딘가를 다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칼 세이건의 지구인을 바라보는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 자신도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이민을 도망치듯이 그 칼 세이건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방랑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으로의. 네. 그리고 칼 세이건은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 뉴욕시의 브루클린 지역에 살았는데 그 브루클린 도서관이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길엔 철길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지나가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방랑을 시작하면서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사실 그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적응하고 뭐 방황하다가 다시 또 적응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그 아마 상징적으로 한 것 같고 칼 세이건 자신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엘리트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소련에 있던 과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뭐 행성 탐사를 하는 모든 것들에 거의 다 관여를 했었고 뭐 코스모스 책 읽으면서 익숙해지셨을 텐데 은하 대백과 사전에서 가상의 어떤 아카이빙까지 상정을 해놓고 그것을 향한 어떤 여정을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해서 현재를 이야기하고 사랑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칼 세이건 자신 또는 칼 세이건의 저작물들 그의 프로덕트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하지만 딱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설픈 대로 어쩌면 조금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가니까 방랑한다, 방황한다, 뭐 원더러스란 영어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책을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시작해서 18페이지까지 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쓰여진 셈이다. 다른 세계들, 거기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과연 탐사 여행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긴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인가? 혹은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인가? 이 책은 여러모로 보아서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여러 장들은 우리의 결함을 심하게 들춰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한 문제의 여러 측면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어떤 데에서는 내가 나 자신과 논쟁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그렇다. 여러 측면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질 때 나는 가끔 나 자신과 논쟁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기 전에 내 논점이 명확해지리라고 믿는다. 이게 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나오는 얘긴데요. 약간 논문 마지막 논문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내가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해.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약치는 느낌도 있고 앞쪽에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낙관적으로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처럼 보여요. 그 이제 칼 세이건의 책이나 다큐멘터리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아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저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어떤 작품이나 작업을 볼 때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들 중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형화되고 그 뭐 완성도가 높게 되고 그런 결과물들을 주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가나 그 필자들의 어떤 패턴으로 보는데 그 칼 세이건의 저작들이나 다큐를 보시면 지금 딱 이런 식의 것으로 글들이라든가 말하는 순서가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 그러실 텐데 이제 조금 그 칼 세이건을 처음 만나시거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런 겁니다.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칼 세이건은 일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이런 미덕과 단점이 있고 저거는 저래서 미덕과 단점이 있어라는 것을 일단 다 말하겠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그 아주 뼈아픈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아, 난 저렇게도 얘기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쌤이 여기 밝혀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낙관적으로 뭘 하겠다고 밝혀놓으니까 조금 기다려봐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두리뭉실한 그야말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이따가는 틀릴 수도 있어.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똑같은 사안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한 것을 면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과 칼세이건이 다른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칼세이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보통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 가지의 것만 치고 나가거나 강조를 하죠.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걸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정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칼세이건은 어쨌든 그 팽팽하게 오거나 또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까지도 끝까지 밀어붙여봐요. 끝까지 밀어붙여본다는 건 자기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입장에 가서 밀어붙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갈래를 가요.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들은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네 이렇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칼세이건의 장점이고 미덕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과 이러면서 나는 이것들 중에 이거 중에서도 요 정도까지를 나는 지금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도 오류에 빠질 수는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결론을 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거는 되게 용감한 것이고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면피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 여기 말한 대로 한번 들춰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음번에 다른 결론을 낼 땐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옛날에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하는 것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정략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 지점의 문제는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면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견지한 태도를 갖고 실제로 글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 실천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이렇다고 말만 하는 거 하고 문서로 남기고 그런 걸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칼세이건의 말은 실천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느닷없이 주면 가다가 집어 던질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날 거야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조금 좀 읽어주세요. 네네. 이런 것 같아요. 네. 책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칼세이건이 자기의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프레임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잘 느끼면서 읽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문에서 넘어가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우리는 여기에 있다 라는 챕터의 제목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이건 과학일까 과학이 아닐까에 대한 사실 이야기인데 과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다른 과학자가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6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그 칼세이건의 원래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운율에 맞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아버지와 어머니,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이거 되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고 비싼 문장이라고. 비싼 문장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네, 너무나 사실 유명한 문장이고 뭐 많이들 얘기하시고 이 원본 칼 세이건이 목소리로 이거 되게 열심히 이렇게 나레이션하는 그것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얘기 더하기 뒤에 이거와 합쳐서 약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7페이지 쪽에 보시면 천문학은 겸손과 인격의 수양의 학문이라고 말해져 왔다. 인간이 가진 자부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조그만 천체를 멀리서 찍은 이 사진 이상 가는 것은 없다. 사진은 우리가 서로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보존하고 소중하게 가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창백한 푸른 점의 주제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문장 2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싼 문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공감하는데, 네. 저는 이 이제 사진, 찍을 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네. 비싸다는 얘기를 갖고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1990년 2월 달 무렵이 되어서, 보이저 1호가 이제 목성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태양계가 있어요. 그럼 태양계가 가운데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 행성들이 대부분 원반에 납작하게 돌아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저호도 이 원반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약간 해왕성 궤도쯤 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약간 위에서. 그러니까 뷰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밑에 모여 있어. 그리고 계단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구도가 된 거고, 더 멀리 가면 여기 있는 행성들이 어두워져서 안 찍힐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구 중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가 이제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태양계 가족 사진을. 그래서 이제 찍자고 제안을 했고, 과학자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태양은 태양이라서 이게 되게 민감한 사진을 찍는 보이저호의 카메라로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저호는 그 이후에도 이제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고, 그래서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게 있어요.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안 나왔고, 화성은 지구보다 작잖아요. 어두워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갔으면 지구가 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를 감수하고 찍은 사진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이저호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과학 측정용 탐사선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이 든 걸 가지고 찍었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다. 그죠?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지금 낭독해 주신 그런 구조를 그 사진을 보면서 과학적인 팩트와 사실을 이렇게 녹여내서 그 비싼 몸값의 천문학자가 나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여러 가지로 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낸 문장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장의 이야기는 비슷하게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구를 생각하고 우리는 뭐 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겸손해야죠.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찍는 작업의 실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게 들려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돌려서 찍는 거를 되게 많이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이제 하셨던 얘기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는 되게 뭐 과학에 대한 반대 이런 게 아니고요. 보이저호가 있으면 보이저호의 미션이 있잖아요. 정해진 미션.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모든 걸 준비해 갖고 날려보내고 날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엄밀한 거죠. 네. 그래서 칼 세이건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것뿐 아니라 다른 탐사선들이 갔을 때도 딱 정해진 미션만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기치 않게 해서 화성 탐사선이 갔어요, 예전에. 근데 화성 표면을 찍는 거예요. 근데 모래 폭풍이 일어나서 못 찍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칼 세이건은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막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그 화성에 예를 들면 그 위성을 찍을 수 있는 모드를 갖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과학적으로 찍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인 미션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만들어 놓은 그 미션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사이에서는 칼 세이건은 조금 약간 성가신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시고 위험한 인물이죠. 아, 그렇죠. 임무 자체만을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칼 세이건에 대한 과학자 동료들의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칼 세이건의 대리 만족을 하든 그의 역할을 분리해서 그가 과학계의 역할을 치고 나가서 존경하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는 게 되게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가 이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그 뭐 할리몬이라 그러죠. 과학자들의 나이가 들고 어떤 성과 거기에 끝끝내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네. 그런 그 정도로 칼 세이건에 대한 게 극적으로 나뉘는 이유가 칼 세이건이 단지 과학자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일장에 보면 그 가족 사진도 있고 각각 따로 찍혀 있는 사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원래 얘기하셨던 미션만 딱 하고 끝났다면 이런 커다란 인사이트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얻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과학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천문학 자체가 원래 스케일 자체가 약간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그냥 연구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들 덕분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가 특히 더 이런 겸손과 인격 수양을 할 수 있는 학문이로서 저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거는 바깥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어디 그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높은 타워 같은 데나 올라가서 그 도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거나 이런 거를 되게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멀리서 관조하면서 보겠다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내 눈을 통해서 거기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약간 자기가 좀 객관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 내 모습이 이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목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녹음돼서 내 목소리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구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것에 대한 것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감동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그 아폴로 그 우주선을 타고 달 표면에 이제 땅에 디디고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의 인터뷰집이 나왔었는데 그 문더스트라는 책이고 제가 번역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제일 인상 깊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에 내렸다는 것보다 거기서 지구를 바라봤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찰은 그 바깥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아폴로 우주인들의 눈을 통해서 보거나 그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보거나 하는데 이게 달에서 보는 거하고 토성에서 보는 거하고 쭉쭉쭉 가서 정말 해왕성 궤도 근처에 있는 정말 까마득하고 더 멀리 가면 그 보이저의 카메라의 성능으로는 찍히지 않는 한 픽셀도 안 되는 점 속에 들어가 있고 그때 저 속에 내가 살고 있었고 혹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뭐 산소였거나 수소였거나 뭐 그랬을 테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팩트를 통해서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주는 좀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바라볼 때는 또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 사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미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가 입장에서. 네. 뭔가 미술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커다란 감흥을 주는 어떤 것이라는 면에서는 작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블루마블이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사실 저는 블루마블을 게임으로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시절에 느꼈을 그 충격과 여기에서 보면서 정말 되게 많은 먼지 중에 하나로서 설마 이게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주는 충격은 뭐 어떤 미술 작품에 비할 수 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약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랬다라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건데, 그 현장, 그 시대에 바로 봤었던 거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네팔에 한참 전에 갔을 때 거기에 국립박물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달 사진, 아주 옛날 달 사진이 거기에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네팔은 소련이랑 관계가 더 좋았으니까 소련에서 루나 계획을 통해서 그쪽 가서 달 사진 찍은 거를 이제 네팔 국왕에게 보내준 거를 이제 밑에 사인도 있고, 그거를 국립박물관에다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서 이거 과학관에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기증받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갔던 네팔 친구의 의견을 듣고는 또 이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는 그거를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늘상? 네. 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처럼 천문학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이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작품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멀리서 본 하나의 사진 작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찍을 때 과학적인 테크니컬한 걸 얘기하자면, 이 기기가 고장나지 않게 각도를 잘 잡고 더 이상 멀어지거나 그러지 전에 찍어야 될 만한 충분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테크니컬하게 클리어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테크니컬한 게 클리어 되지 않았으면 칼 세이건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 예술혼을 살린다 이러면 뭐 망가지건 말건 일단 찍고 그거로 보이저호의 걸 산화시켜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는 어느 예술 작품보다도 뭐 감동이나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거를 찍을 수 있는 날짜가 분명히 약간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찍지 않았을까 싶지만, 많은 분들이, 혹은 칼 세이건이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 찍혔다고 되게들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전 딱히 감흥은 없지만, 어쨌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장의 그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런 되게 참 낭만적이신 분이구나, 낭만적인 정서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날짜나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학에서 이제 날짜를 맞출 때, 특히 이제 미국이 관련된 것들은 이제 탐사선들이 착륙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그렇지만, 보통 7월 4일 날 자기네 독립기념일을 많이 맞춰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조금 며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7월 10일, 7월 7일, 7월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뭐를 할 때 뭐 날짜를 가능하면 이렇게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날짜에 뭐 하다못해 누구 생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름 지을 때도 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특정한 어떤 탐사선이 있으면 거기에 기여했던 옛날에 뭐
그 사람들 카시니오 그러면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을 연구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든가 또는 망원경 이름 지을 때 뭐 그 엄청나게 큰 망원경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문화적인 요소들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걸로부터 사람들에게 더 큰 인사이트, 더 큰 의미를 주는 걸로 친다면 진짜 천문학자가 그 점 위에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었던 거죠. 네. 칼 세이건 살롱 2020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칼 세이건 살롱 2021 달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창백한 푸른 점 사진에 대해서 1장에서 잠깐 보고 얘기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2장에서는 2장과 3장 계속 조금 속도감 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는 한번 마쳐볼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